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메인보드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메인보드 인터페이스 에러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볼랍 타입의 소자, 즉 BGA 칩셋에 대해서 불량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뭡니까? 볼랍을 다 제거하고 새 솔더볼을 얹어서 리볼링을 해서 다시 그 PCB 패턴에 붙이는 작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젤 플락스를 칩셋에 도포를 해서 어떤 열풍기나 BGA 유역 장보로 리히팅하는 두 가지 작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이고, BGA 유역 작업은 좀 더 상세한 강의 과정을 개설해서 다음에 강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페이스 에러가 무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보드에는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두 개의 칩셋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노이스 브리지 칩셋으로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등 고속으로 작동하는 핵심 장치들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출시되는 메인보드는 성능 향상을 위해 노이스 브릿지가 CPU 안에 내장되어 있는 DMI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우스 브릿지 칩셋으로 메인보드 인터페이스, 즉 PCI나 SATA, 키보드, 마우스, USB, 랜, 사운드 등 저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칩셋이다. 사우스 브리지 칩셋 소자는 BGA 타입으로 메인보드에 솔더링 되어 있는데, 메인보드 불량 중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불량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칩셋이 열을 받으면 솔더볼이 녹아 떨어지거나 크랙이 발생해 회로와 통신 불량으로 각종 주변 기기가 인식이 안 되거나 오동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량을 고장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터페이스에 공급되는 전압 및 신호등을 측정할 줄 알아야 고장 수리가 가능해지며, 또한 사우스 브릿지 칩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 메인보드 인터페이스로는 어디서 통제를 하냐면은 사우스 브리지 칩, 즉 메인보드에 보면은 칩셋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CPU 옆에 있는 노스 브리지라는 칩셋이 하나 있고, 하나는 SATA 포트 밑에 보면 또 칩셋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사우스 브리지 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속도 향상을 위해서 노스 브리지 칩이 인텔의 경우 CPU에 다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 브리지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우스 브리지 칩이 역할하는 것은 그래픽 카드나 그래픽 포트나 메모리 포트 이외의 것을 다 얘가 사우스 브리지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우스 브리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요즘 이제 사우스 브리지를 예전에는 ICH 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PCH라는 플랫폼 컨트롤 허브라는 용어를 써서 PCH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우스 브리지 칩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사우스 브리지 칩의 역할을 먼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에서 사우스 브리지 칩의 역할은 반도체의 설계 기술의 발전과 제조 공정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적하는 소자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IMD나 SMD 타입이 아닌 BGA 타입으로 솔더링 방식도 달라졌으며, 메인보드의 사우스 브리지 칩이 이에 해당한다. 사우스 브리지 칩은 I/O 컨트롤러 허브 또는 플랫폼 컨트롤러 허브라고도 불리우며, 메인보드 아래쪽에 놓인 칩셋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PCI나 SATA, 각종 입출력 장치인 키보드, 마우스, USB,
랜, 사운드 등 저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CPU와 원활한 통신을 제어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담당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말이죠. 옛날에 이 구형 메인보드는 이게 구형입니다. 구형. 여기 신형이고, 구형 메인보드는 여기 노스브리지라는 칩셋이 있었어요. 여기 사우스브리지죠. 요즘 나오는 보드는 여기 지금 사우스브리지만 있고 노스브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CPU 안에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DMI 방식이라고 한다. 다이렉트 메디어 인터페이스 방식이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스브리지 칩셋이 이제 없어진 이유는 CPU의 속도가 나날이 굉장히 발전되고 빨라지는 반면에 CPU를 제외한 주변 기기 또는 어떤 소자들은 이 CPU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CPU 속도와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버퍼링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없애고 여기 CPU 안에 다이, 즉 우리가 포함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노스브리지가 메인보드 없어짐으로 인해서 고장률이 옛날에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신형 메인보드가. 옛날에는 이 노스브리지 칩셋이 분량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꼭 CPU가 얘랑 연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꼭 CPU 분량으로 또는 이 CPU 핀의 분량으로다가 여겨졌는데 요걸 다시 리히팅하고 다시 하면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보드들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단 뭐냐, 지금 이 구형 보드에서는 이 사우스브리지 칩셋이라든가 노스브리지 칩셋이 분량이 많아요. 그 이걸 왜 수리를 하냐?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신형 보드만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체제 공정에서 로봇 안에 들어가는 이런 자동화 기기들은 전부 다 구형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신형 메인보드로 바꾸면 되지 뭐냐. 바꿀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업용 보드가 들어오면은 어차피 얘나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전번에 얘기했던 BJ 뉴욕이라는 작업입니다. 얘를 떼어내서 지금 볼랍이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볼랍이. 이것이 크랙이 생겨서 PCB 회로와 이렇게 떨어지는 칩셋 패드에서 떨어지거나 PCB 패턴에서 떨어지는 그런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통신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부팅 불능 상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뜯어내서 요거를 볼랍을 다 제거하고 새 솔더볼을 얹어서 다시 여기다가 우리가 솔더링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던 BG의 뉴욕 작업이다. 그럼 왜 이것이 분량이 많으냐? 옛날에는 여러분들 부품 자체가 어떤 부품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이제 IMD 부품이라고 얘기죠. IMD 부품. PCB 기판 홀에다가 부품 리드를 삽입해서 요 뒤에다 솔더링 하는 방식. 또 SMD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PCB 이 표면의 회로에다가 부품을 얹어서 요 회로 패턴에다가 솔더링 하는, 즉 인두기나 아니면 열통기를 솔더링 하는 SMD 타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부품이 많다 보니까 이 메인보드도 커지고 또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설계 기술이나 공정의 어떤 기술 발달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칩셋에다가 다 통합을 해버린 거죠. 이런 기능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칩셋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 나온 노트북 울트라보고 얇은 거, 그 안에 들어가면 메인보드가 조그맣고 배터리만 상당히 큰데 전부 다 이 어떤 부품들이 한 60% 이상이 BGA 칩셋 타입으로 부품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형화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다 통합을 해서 이렇게 볼랍 타입으로 소자를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스브리지 레이아웃을 보면 랜의 기능을 하는 어떤 요런 부분, USB, 허브, 그 다음에 어떤 SATA, SM 버스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볼랍들이 여기서 이탈됐을 때, 분리가 됐을 때 어떤 통신 불량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들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고급 보드들을 이렇게 여기 방열판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열을 갖다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방열판이 없는 메인보드를 한번 파워온을 해가지고 한 5분 있다 만져보십시오.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외선 온도계를 쐈을 때는 어떤 때는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는 이제 궁예지책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방열판을 붙여서 산업용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방열판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사우스 브릿지가 연동되는 인터페이스 보면 노스 브릿지는 크게 많지 않죠. 메모리하고 그래픽 카드만 컨트롤하는 하는 얘가 관리자예요, 관리자. 예? 관리자란 말이죠. 관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중구난방으로 어떤 작업이 안 되겠죠. 이 사우스 브릿지 칩이라는 관리자는 보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굉장히 많은 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IO 칩이라든가 우리 SPI 플래시롬, 그 MCU라고 하는 거죠. 사운드 칩, 뭐 랜, 뭐 이런 PCI 슬롯, 이 USB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한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하냐? 이 연동이 돼서 여기와 지금 회로 패턴이 붙어서 전부 다 이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통신을.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우스 브릿지 칩이 우리가 ICH, IO 컨트롤 허브라고 했는데, 이런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메인보드 볼 때도, 사우스 브릿지 칩, 즉, 그걸 PCH라고 부르는데, PCH가 뭐냐, 모델이, 그걸 많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스 브릿지도 역할을 많이 하겠지만, 사우스 브릿지에 연동되는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어떤 회로 해석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수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거 신형 보드로 갈아주면 되지 뭐냐 하지만은 우리는 개인 것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공장에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구형 메인보드를 수리를 많이 해야 영업이익이 많이 납니다. 어떤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오래된 보드들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산업용 보드를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뭐 한 달에 뭐 몇 개만 해더라도 일당을 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구형 보드들은 옛날 나오는 신형 보드에 비해서 고장률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 이 소자 자체도 좀 저지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좀 보드도 보면 들어가는 소자들도 굉장히 고가 보드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 사우스 브릿지 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이 강의의 내용을 보고 인지해서 반드시 알아놓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죠. 이 사우스 브릿지 칩이 연동되는 인터페이스가 많은데 갑자기 어느 날 USB가 안 먹힌다. 물론 뭐 어떤 그 윈도우의 장치 드라이브가 손상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이 사우스 브릿지 칩셋에서 볼랍이 크랙이 생겨서 PCB 패턴에서 이런 그런 어떤 그 이탈이 돼서 통신이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요런 것이 다 연동이 되는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주로 많이 모니터하고 TV 수리를 하는데 모니터하고 TV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부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요. OSD 보드가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AD 보드가 따로 돼 있고 뭐 Tcon 보드가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패널 보드가 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분량이 나면 찾기가 좋지만은 메인 보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회로가 다 이 한 PCB에 다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합 정보 통신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요 칩셋, 요 사우스 칩셋 같은 경우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 실제 뜯어보면은 아주 실패턴에 굉장히 많은 볼랍들이 다 연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no connection 역할을 하지 않는 거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떨어졌다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통신 불량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워 버튼, PC에서 파워 버튼을 누르더라도 부팅이 안 되는, 전원은 들어가지만 화면 무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전원은 들어가지만 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부팅 과정은 이전 강의 설명했죠. 다시 한번 컴퓨터 부팅은 어떻게 되는 부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컴퓨터가 시작되는 과정을 부팅이라 하며 PC 전원 버튼을 ON하여 모니터에 운영체제 시작 화면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PC에 AC 220V 전원을 삽입하면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DC 5V만을 출력하여 메인보드 부팅 회로에 인가되어 스탠바이 상태로 동작 대기하며 사용자가 PC 전원 버튼을 ON할 경우 파워원 트리거 신호가 사우스 브릿지 칩과 IO 칩으로 구성된 부팅 회로에 인가되면 부팅 회로는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분석하여
파워 서플라이의 메인 전원을 동작시키기 위한 신호로 변환하여 파워 서플라이로 인가 후 파워 서플라이의 메인 전원인 DC 5V, DC 3.3V, DC 12V, 피즈 신호 등을 동작시켜 메인보드 각 장치로 전원을 공급한다. 이때 CPU는 SPI 플래시롬 칩에 내장되어 있는 펌웨어의 스타트업 루틴을 메모리로 로드하여 컴퓨터의 상태 점검인 포스팅 작업과 장치 초기화 작업을 진행하고 CMOS에 설정된 첫 번째 부팅 디스크에 있는 MBR에서 부트로더를 검색하여 메모리로 로드되며 CPU는 메모리에 로딩된 부트 매니저를 실행하여 운영체제가 부팅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팅 과정에, 이거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그 메인보드 초기에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 파워 서플라이는 우리가 스탠바이 방식을 적용했다. 또 우리가 이제 TV 같은 경우도 스탠바이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모니터는 뭡니까? 오토 방식을 적용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니터는 전력을 많이 먹히는 어떤 그런 전자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220V 파워를 인가를 하면 바로 12V를 바로 출력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토 방식이고, 스탠바이 방식은 AC 220V 전원을 꽂으면은 스탠바이 5V 전압만 나오는 거죠. 5V 전압만. 네. 그래서 어떤 그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트리거 신호를 어떤 분석을 해서 TV 같은 경우는 메인 스위치, 그 SMPS의 메인 스위칭 회로를 갖다 건드려서 메인 전압이 나온다. 즉 5V, 뭐 12V, 24V, 또 33V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나온다 이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PC의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방식이지만 TV 약간 틀리다고 그랬죠. 왜냐면 얘는 전이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220V를 꺼주면은 파워온 전압이 5V로 대기하고 있다가 부팅회를 거치면 얘가 0V라는 전압으로 바뀌어요. 이 0V라는 신호는 바로 파워 서플라이의 메인 전원을 기동하는 신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해서 메인 전원을 기동을 한다 하는 거죠. 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파원, 즉 초록색 색깔의 파워 서플라이 초록 색깔의 선과 우리가 강제로 어떤 흑색 선을 갖다가 쇼트를 시키면 바로 5V에서 0V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강제로 우리가 인가해서 메인 전원을 기동할 수 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치를 떼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용도로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PC 부팅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각 전원에서 이렇게 그 전원이 들어갔지만은 이 CPU라는 이 자체는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OS, 뭐 윈도우 10이라든가 윈도우 11이라든가 윈도우 7 같은 이런 뭐 리눅스라든가 이런 걸 갖다 얘를 부팅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모니터나 TV는 저기 MCU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서는 SPI 플래시 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 안에 펌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펌웨어 안에 운영체제를 가져올 수 있는 안내서가 여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메인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CPU는 바로 여기에서 이 펌웨어 내에서 이 스타트업 루틴이라는 요런 그 안내서를 가지고 와서 요런 식으로 해서 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로가 정상이라도 이 SPI 플래시의 롬의 어떤 칩이 어떤 손상이 되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은데, 보통 이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 실제로 말하면 어떤 그 회로를 동작시키는 운영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이런 것이 손상이 되면은 아무리 메인보드가 정상이라도 부팅 불능 현상을 똑같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안에 있는 펌웨어를 우리가 떼어서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같은 모델의 같은 버전의 펌웨어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롬 라이터로 라이팅해서 다시 여기다가 써놓는 작업을 해서 메인보드를 살리는 게 많죠. 이 구형 메인보드, 산업용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도
이 상당히 SPI 플래시롬에 들어있는 이 펌웨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장 수리하는 사람은 옛날 메인보드는 이제 오래된 제조사에서 그 홈페이지에 그 올라왔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많이 확보를 해야 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롬 파일 뭐 달라 그러면 뭐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뭐 우리 뭐 카페 회원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 주려고 많이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 기술세역에서는 이게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수리를 하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 SPI 플래시롬에 들어있는 펌웨어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바이오스라고 얘기하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항상 CPU는 얘랑 연동해서 뭐 어떤 자료를 가져올 때나 읽을 때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를 받을 때나 항상 이 SPI 플래시롬에 지원을 받아서 서로 연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수리 초보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하죠. 그래서 SPI 플래시롬에 있는 펌웨어를 구성하는 것은 이 기계열로 되어 있는데 이 스타트업 루틴이라든가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든가 하드웨어 인텔 처리 루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CPU가 얘한테 요청을 해요. 콜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이런 것들 얘 CPU에 주는 거죠 하면서 어떤 안내서 같은 걸 동작시켜서 그런 루틴을 실행해 주는 거죠. 그럼 하드웨어 인텔 처리 루틴 같은 건 어떤 거냐? 우리가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을 때 컨트롤 알트 델에서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어떤 바이오스에 CPU가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그 펌웨어에 대한 것은 메인보드 강의 많이 올려놨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이제 또 우리가 나오는 메인보드들은 보통 SoIC 8핀 타입의 이런 그 SPI 플래시롬을 썼는데 뭐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신형 메인보드는 QAPN 타입이라고 반 BJ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 가운데 이 그라운드 단자가 넓어서 요거만 생각하고 뗐다가는 다 이 회로 패턴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뛸 때는 항상 여기 열을 가해주고 열풍기로 가운데도 열을 충분히 가해서 얘를 뜯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QFN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우리 이제 그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런 거네. 모양만 바뀌었네 이러지 말고 여기 지금 이 그라운드 단자가 이 지금 이 PCB 회로 패턴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어서 얘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양쪽만 열을 가해서는 어떤 그 PCB 패턴이 손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도 열을 많이 가해서 이렇게 이제 띄는 것을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메인보드는 하나만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뭐 메인보드 회로가 정상이라도 펌웨어가 손상이 돼 있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롬 파일 같은 경우도 안에 있는 펌웨어 같은 것도 모델별로 제조사별로 좀 여러분들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좀 그런 많은 데이터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공식 카페 아시죠? 거기다 올려서 자료 공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우스브리지 칩에서 제어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스브리지 칩에서 제어되는 것들은 앞전에 얘기를 드렸죠. 여기 사우스브리지 레이아웃을 보면은 뭐 랜이라든가 USB라든가 뭐 이런 CPU하고 호환, 뭐 연동, 그다음에 뭐 SATA, SM버스, 뭐 PCI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뭡니까? 그 메모리하고 그래픽 포트 말고는 전부 다 이 사우스브리지 칩셋이 제어를 한다. 그래서 이 중요도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플랫폼 컨트롤 허브라고 부른다. PCH라고 부른다. 그래서 메인보드 우리가 구매 시에도 굉장히 어떤 그 구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PS2 포트는 지금 현재는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요즘 나오는 보드들은 이 PS 포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산업용 장비, 양산 체제 산업용 장비에서는 아직도 구형 메인보드를 쓴다고 그랬죠. 이 PS 포트가 나가면 고쳐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PS 포트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SB가 있죠. USB 포트도 지금
이 사우스에서 제어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PCI. 예전에 이제 이 PCI 포트라고 썼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이제 PCI 익스프레스 1이 대체를 하고 있죠. 근데 구형 보드는 아직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PCI 포트가 여기 안에 있는 접점들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휘어졌을 때 우리가 산업용 메인보드는 이거를 딥싱기에 담궈서 뽑아서 이런 부품을 사다 갈아 끼곤 하죠. 그래서 아직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물론 산업용 장비가 이제 뭐 몇십억 되는 장비도 있고 몇억 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어떤 사업장 그 사장들이 대표들이 뭐 생각이 바뀌어서 바꾸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쓴다는 얘기죠. 이것이 세대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구형 메인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가 컨트롤하는 게 이제 SATA 포트.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SATA 포트는 뭐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요게 이제 M.2로 바뀌었죠. 그죠? M.2로. 그런 걸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근데 사운드 포트. 여기 지금 지원되는 사운드 포트도 얘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1. PCI가 이걸로 대체했다 그러지만은 얘라든가 얘네 같은 건 전부 다 이 지금 사우스 브리시에서 제어를 하고 있다. 랜 포트 마찬가지죠. 랜 포트. 얘는 정상이지만은 여기에서 요 지금 그 랜 쪽에서 요런 접점들이 크랙이 생기거나 떨어졌을 때 통신이 안 되는 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랜이 연결이 안 될 때는 먼저 이제 운영체에 장치 드라이버 제대로 설치했나 보고 아니면 이걸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얘를 한번 의심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램포트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우스 브리지가 통제되는 것들은 굉장히 지금 많다고 그랬죠. 블록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인보드 요 칩셋하고 요 사우스 브리지 칩셋하고 괜히 많이 연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동이 쭉.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화면 무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블록도 하고 요게 사우스 칩이 어떤 것들 제어를 한다. 그럼 설령 여기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해도 지금 칩셋에서 어떤 이런 볼랍들이 PCB에서 이탈되거나 칩셋 패드에서 이탈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전번에 BJ 칩셋에 대한 리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얘를 띄기 전에 한번 젤 플락스를 안에 이쪽으로 도입을 해서 주입을 해갖고 이쪽으로 주입을 해갖고 사방으로 주입을 해서 리히팅해서 이런 부분들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얘 이제 접점이 불량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완벽하게 어떤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칩셋을 탈거해서 새로운 솔더볼을 얹어서 다시 우리가 솔더링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준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 굉장히 많죠. 우리가 노스 브리지는 메모리하고 그래픽 쪽만 컨트롤 하지만은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컨트롤 한단 말이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그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동작 원리는 마우스와 키보드는 PS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PS2 직렬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클럭핀과 함께 데이터 핀을 통해 데이터 교환을 진행한다. 키보드 마우스 제어는 사우스 브리지 칩 또는 I/O 칩에서 담당한다. 마우스와 키보드의 PS2 인터페이스는 외형이 완전히 같을 뿐 아니라 동작 원리 역시 동일하지만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다. 메인보드에서는 보통 다른 색깔로 구분하는데 마우스는 녹색, 키보드는 파란색이다. 키보드 마우스 PS2 인터페이스는 6핀 원형 인터페이스로 그중 4개의 핀은 데이터 전송과 전원 공급에 쓰이고 나머지 2개는 사용되지 않는 핀이다. PS2 인터페이스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USB로 대체되었고 요즘 출시되는 고가의 메인보드에서는 PS2 포트를 제공하는 제조사도 있다. PS2 인터페이스의 단점으로는 USB 인터페이스처럼 핫플러킹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PC 전원을 ON 하기 전에 메인보드의 키보드, 마우스 PS2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PS2 포트는 옛날 구형 보드에서는 이제 요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요즘 이제 고가 보드는 이제 옛날 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포트가 요렇게 하나로 재현됩니다. 근데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반쪽 나눠져서 한쪽은 보라색, 한쪽은 녹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듀얼이죠. 아무거나 꽂아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 지금 보면 마우스는 녹색이고 키보드는 보라색이었어요. 이렇게 보라색이 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여기서 수리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부팅하니까 키보드 마우스가 안 먹힌다고 그렇게 전화가 오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드렸지만은 이 PS 포트는 핫플러킹이 지원이 안 됩니다. 핫플러킹은 뭐냐면 USB 우리 키보드 마우스처럼 전원을 킨 상태에서 뭐 USB 포트를 꽂거나 아니면 뺐다가 꽂아도 바로 인식을 하는데 이 키보드 마우스 이 PS 포트는 우리가 항상 꽂아진 상황에서 컴퓨터 파워를 눌러서 부팅을 시켜야지가 인식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거꾸로 꽂아갖고 마우스에 키보드를 꽂고 키보드에 마우스를 꽂아가지고 동작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꽂았냐 했더니 또 반대로 꽂아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제 구형 보드를 갖고 올 때는 여기는 녹색에는 마우스를 꽂고 보라색에는 키보드를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전원을 켜기 전에 반드시 지금 포트에 꽂아져 있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꼭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형 보드는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분은 또 옛날 생각해서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요게 지금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키보드를 꽂아야 된다고 마우스를 꽂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가의 보드, 요즘 나오는 이제 저가 보드는 지원이 안 되는데 고가 보드에서는 요 포트가 하나가 이렇게 지원되면서 요 듀얼을 쓰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뭐 옛날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가의 키보드 마우스 그런 부분을 꽂아 쓰게끔 배려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핀 맵을 알아야 됩니다. 핀 맵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핀이 6개 핀이 구멍이 6개가 있는데 실제 쓰는 건 4개, 나머지는 노 커넥션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1번 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쪽이 되겠죠. 여기 1번 핀. 요 1번 핀이 뭐냐면은 데이터 핀이죠. 데이터 핀.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핀이고 3번 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라운드. 그 다음에 4번 핀이 뭡니까? 4번 핀이. 여기 VCC예요. VCC가 있으면 반드시 그라운드 따라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항상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 VCC면 반대편이 그라운드다. 그라운드를 기점해서 맨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요 핀이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 핀이 데이터 핀. 그 다음에 요 반대편, 요 5번 핀,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클럭 핀입니다. 클락이 제공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옛날 클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키보드가 동작하려 그러면은 이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야 되니까 이 클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클락이 들어와야 이제 여기 동작 신호를 신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물론 키보드가 동작하려 그러면은 5V 전원이 여기 공급돼야 되겠죠. 5V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요 핀맵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물론 모르시면은 메모를 해놨다 보셔도 되고 또 여기 아니면은 여기서 측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다 지금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 어떤 테스터기 프로브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 옛날에 궁의 주체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바늘같이 생긴 핀들이 있죠. 여기다 꽂아가지고 측정하라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쇼트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보드 뒷면을 뒤지면은 요렇게 납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똑같이 에워가지고 여기서 측정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방법을 측정을 하던 보드 뒷면에 솔더링 되어 있는 걸 측정하던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의 작업성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우스 브리지에서 통제를 하는데 사우스 브리지에서
어떤 그 데이터하고 클럭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거죠. 항상 따라다니는 게 칩 컨덴서하고 칩 저항은 따라다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신호 증폭이라든가 어떤 노이즈 방지라든가 이런 걸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VCC 전압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클락 핀이라는 게 있는데, 클락은 우리 테스터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죠. 파형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클락 핀 쪽에 파형이 제대로 지금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클락은 지금 사우스 브리지에서 제공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일단은 그건 정상이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우스 브리지 칩이 지금 우리가 볼랍으로 이루어졌다, 그 부분이 어떤 크랙이 생겨서 떨어졌거나 회로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간혹 이제 요즘 메인보드를 보면 5V VCC가 이렇게 스탠바이 전원을 받는 게 있고, 점파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점파가 있어서 여기다가 1번, 2번에다 하면 5V 우리가 파워온 부팅돼서 메인 전원이 기동이 됐을 때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 스탠바이를 꼭 하게 되면은 파워온 버튼을 안 누르래도 우리가 AC 220V를 꽂으면은 뭐만 나온다 그랬죠? 파워 서플라이에서 5V 스탠바이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끄고 갔는데 마우스에서 계속 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은 뭡니까? 바로 스탠바이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원을 갖고 마우스가 전원이 공급되니까 LED가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컴퓨터 안 꺼졌다고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 구형보드는 이렇게 점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싫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5V VCC에다가 우리가 점퍼를 옮겨서 전원을 완전히 끄면, 차단하게 되면은 스탠바이가 안 나오니까, 스탠바이 전압이 안 나오니까 마우스에 불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요즘 신형 보드는 뭡니까?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막바로 그냥 이 5V VCC를 받는데, 요것이 싫다 그러면은 그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스탠바이 USB 쪽을 우리가 이제 전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안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거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구형 보드는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VCC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이런 구형 보드는 여기 보면 휴즈형 저항, 휴즈블 레지스터라고 그러죠. 휴즈 저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갔는지 우리가 여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를 해서 일단 VCC가 공급돼야 동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저항이라든가 이런 콘덴서들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갔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구형 보드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어레이 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레이 저항도 좀 나가는 편이고, 근데 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 이 칩 콘덴서들이 좀 많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패보드에서 떼어가지고 일단은 교체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핀맵을 알아야 된다. 핀맵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요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PS2입니다. 요거는 PS2. 자, 그럼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웰의 주요 발생 원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고장 원인으로는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회로에서 쉽게 고장나는 전자소자는 칩 인덕터, 칩 콘덴서, 풀업 저항, 휴즈, 칩 저항 등이 있으며 칩 저항이 쉽게 손상된다.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나타나는 고장은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다. 키보드 또는 마우스가 인식되지만 사용할 수 없다.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이 있다.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회로의 파손 원인으로는 칩 인덕터 파손, 칩 콘덴서 파손, 휴즈 및 칩 저항 파손, 신호를 증폭하는 풀업 저항의 파손, 키보드 마우스 포트 냉납 또는 연결핀 파손, 키보드 마우스 포트를 제어하는 사우스 브릿지 칩 또는 I/O 칩 파손, 바이오스 프로그램 손상 등이 있다. 자, 그럼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고장 증상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고장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 키보드와 마우스에 연결된 필터 저항, 풀업 저항, 콘덴서가 파손이 되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없거나 키보드와 마우스에 클럭 신호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풀업 저항의 파손은 데이터 전송을 약하게 하고 키보드와 마우스의 작동이 불안정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 키보드와 마우스 데이터 핀과 클럭 핀에 연결된 SMD 인덕터가 파손되면 키보드와 마우스의 클럭 신호와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없게 된다. 즉,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 불능 상태가 된다. 세 번째로, 키보드와 마우스의 전원 공급 점퍼와 연결된 휴즈 저항이 타면 키보드와 마우스의 전원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건 구형 보드에서 여기 지금 뭡니까? 점퍼로 돼 있죠? 예, 점퍼로 돼 있고 여기를 지금 측정을 해서 전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여기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얘하고 연동된 휴즈 보통 보면 이제 일반 칩 휴즈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대부분은 이제 휴저블 레지스트라 해가지고 0ohm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좀 제대로 나오는가 그 분량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클럭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요런 어떤 칩 콘덴서, 칩 저항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분량이 났는지를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요런 양부 판별하는 건 다 아시죠? 테스트하기로.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야 되고 특히 칩 콘덴서는 쇼트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메인보드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즘 핀맵 있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핀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익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오는 뭐 키보드 마우스 PS도 안 쓰는데 뭘 할 필요가 뭐 자꾸 이렇게 또 저기 태클 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리하는 사람이라면 신형 보드만 하는 게 아니라 구형 보드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람용 장비에 들어가는 구형 보드를 많이 수리해야 여러분들한테 영업이익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구형 보드에 대해서 먼저 잘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구성된 이런 칩 저항, 칩 콘덴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점파, 그 다음에 휴즈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고장 원인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고쳐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모니터 TV 수리하면서 이 칩 저항이 아주 상당히 단골 메뉴를 많이 떠오르고 있죠. 저항보다는 이런 칩 콘덴서들이 분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요것뿐만이 아니고 뭐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뭐 TV 쪽도 마찬가지고 모니터 쪽도 마찬가지고 이 칩 콘덴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양부 판별을 정확하게 해서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가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제 메인보드에 회로도를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드뷰 같은 걸 구하면은 상당히 화면으로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키보드 마우스 연결된 이 보드뷰를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게 5V VC 전압이죠. 요게 이건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요 단자가 근데 요것이 이제 데이터 4개 핀을 쓴다 그랬죠. 요것이 클락이에요. 요것이 어디에 연동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드뷰로 보면 상당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를 봐서 만약에 여기가 어떤 클락 신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연동된 회로가 이렇게 칩 저항과 콘덴서를 통해서 지금 여기 RN37 네트워크 어레이 저항 쪽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손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클락을 예를 들자면 근데 만약에 정상이다 그러면 뭡니까? 얘랑 여기서 클락 신호를 주는 게 뭐라 그랬죠? 사우스 브리지라고 그랬죠? 사우스 브리지 칩에 혹시 뭡니까? 볼랍이 회로에서 이탈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로도를 갖고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드뷰를 구해서 여러분이 고장을 하려는 그 메인보드의 모델 제조사의 어떤 보드뷰를 구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상당히 좀 쉽지 않겠나. 그래서 보드뷰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보드뷰를 갖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회로 찾기도 있고. 이게 없다면 뭡니까? 궁예지책으로다가 테스터기 부저 모드로 놓고 하나하나 회로를 따라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사실은 보드뷰보다는 입문자들은 이런 부분을 갖고 테스터기 갖고 회로를 따라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어떤 수리에 많이 도움이 돼요. 회로를 보는 어떤 나름대로다가 시야가 좀 넓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의 VCC 및 파형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의 VCC 전압 측정 방법으로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전압 측정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전원 공급 핀과 연결된 칩 콘덴서에 접속 시 DC5 볼트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두 번째,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의 공급 클럭 파형 측정 방법으로는 오실로스코프의 전압 및 파형 레인지를 설정하고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클럭핀과 연결된 칩 콘덴서에 접속 시 일정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세 번째,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의 입력 데이터 파형 측정 방법으로는 오실로스코프의 전압 및 파형 레인지를 설정하고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데이터 핀과 연결된 칩 콘덴서에 접속 후 키보드의 엔터키를 연타 시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요것이 이제 그 VCC의 파형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드뷰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드뷰에 여기 보시면은 VCC전압 연결된 핀이 있죠. 요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5V VCC라고 되어 있죠. 얘가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이, 회로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터를 쟀을 때 이렇게 5V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5V가. 네. 5V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아까 말한 그 휴즈가 문제가 생겼던가. 이 집 보드는 휴즈가 없는 거예요. 휴즈가 없는 겁니다. 막바로 우리가 스탠바이 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인 전원을 받아서 기동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런 뭐 칩 저항이라든가 칩 컨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양부 측정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가 그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보드뷰에서 우리가 이 VCC핀과 연동된 이 소자들이 어떤 거냐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클럭은 뭡니까? 우리가 테스터로 재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오실로스코프 갖고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뭡니까? 여기가 클럭이죠. 클럭은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통 보면 어레이 저항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어레이 저항 쪽을 측정하게 되면은 사우스브리지 칩에서 클럭이 제공된다고 그랬죠. 이 파형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파형들이. 그 다음에 데이터 파형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키보드를 우리가 윈도우가 부팅된 상황에서 키보드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사우스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지금 연동된 게 뭡니까? 여기 데이터죠, 데이터. 이쪽 연동된 이쪽에다가 우리가 프로브를 대고 이쪽으로 우리가 그 키보드를 일단 꽂아놔야 되겠죠? 키보드를 꽂고 여기다가 대서 엔터를 쳤을 때, 엔터키를 딱딱딱 쳤을 때 여기 지금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면 정상이겠죠. 파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키보드에서 엔터 치는 파형이 요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신호를 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VCC 전압과 클럭 파형과 데이터 파형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왜냐면 PS2에서는 보통 우리가 4개 핀밖에 안 쓴다. 하나를 그라운드니까 제껴버리고 VCC 전압하고 클럭 파형하고 데이터 파형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 연동된 회로 칩 저항이나 칩 콘덴서 어레이 저항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우스 브리지 쪽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겠죠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여태까지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의 VC 전압 및 파형 측정 방법에 대한 리뷰를 한번 동영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탠바이 전압을 체크한 이게 구형 보드죠. 예. 구형 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신형 보드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압이 나오죠. 예, 5V가 나오죠. 여기 지금 보드비를 여러분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클락이죠. 클락. 이렇게 클락이 제공되죠. 사우스브리지 칩에서 제공되는 클락 신호예요. 이렇게 클락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를 PS 포트에 꽂고 엔터키를 한번 때려봅니다. 엔터키를. 데이터가 제대로 가는지. 그럼 뭔가 지금 신호가 잡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렇게. 요건 지금 이 보드는 물론 정상 동작되는 보드죠. 네.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그 파형이 나와야 돼요. 요걸 지금 어떤 파형 간격을 좀 적게 한다든가, 그럼 더 상세하게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PS2 보드는 체크를 한다. 그래서 특히 산업용 장비 쪽에 들어가는 구형 메인보드는 이런 좀 PS2 불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핀이 안에 구부러져 가지고 이걸 잘못 꽂아 가지고 핀이 구부러져서 안에 핀이 박혀서 요 지금 키보드에 핀이 박혀서 안 빼지는 경우가 있는데 참 그건 난해하죠. 안 빼지면 뭡니까? 결론적으로 통째로 얘가 디핑기에 담궈서 얘를 새 거로 갈아줘야 되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합니다. 요거는 PS 포트 쪽은 디핑기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포트들은. 근데 이런 이제 VGA 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빼기가 아주 좀 더럽죠. 그래서 요것도 옛날에 디핑기에서 참 많이 갈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장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